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도시의 풍경을 잠시 닦아냈다가 이내 다시 쏟아지는 비에 시야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최고급 세단에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나는 무표정하게 밖을 응시했다. 퇴근 시간의 도로는 붉은 미등의 행렬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느리고 지루하게만 흘러갔다. 그때였다. 내 시선이 길모퉁이의 작은 꽃집에 꽂힌 것은 플레르 윤,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하얀색 간판 위에 정갈하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유리창 너머로 윤서연이 보였다. 내 아내였던 여자.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초록색 잎사귀를 닦고 있었다. 무언가에 집중한 그녀의 옆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늘 그랬듯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 하지만 다음 순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넸다.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고 이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남자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자 서연은 그만 소리를 내어 웃고 말았다. 그 웃음소리는 차 안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온 얼굴로. 온몸으로 터져나오는 환한 웃음을. 지난 3년간 그녀의 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자유롭고 눈부신 웃음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유리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불쾌한 열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저 남자는 누구지? 감히 누가 내 여자의 얼굴에 손을 대는 거지? 내 여자 아니. 그녀는 더 이상 내 여자가 아니었다. 내가 버린 여자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화가 치미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녀의 낯선 웃음소리와 그것을 앗아간 정체 모를 남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뿐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6개월 전. 서늘한 공기가 감돌던 내 서재에서였다. 내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유성건설의 대표이사다. 38배 나이에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남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부와 명예, 권력을 손에 쥐었다. 사람들은 나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고 내가 손대는 모든 사업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경멸했고 모든 관계를 철저히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고 결혼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년 전 나는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동의를 얻어내는 조건이었다. 상대는 몰락한 중소기업 사장의 딸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집안에는 돈이 필요했고 내게는 집안 어른들을 만족시킬 조신하고 배경 깨끗한 아내가 필요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 한편의 거래였다. 계약 조건은 간단했다. 3년간 나의 아내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 아이는 갖지 않을 것, 계약이 만료되면 위자료와 함께 깨끗하게 헤어질 것. 서연은 모든 조건에 군말 없이 동의했다.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감정적인 소모 없이 깔끔하게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그녀가 필요 없었다. 내게는 한유라라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신인 배우인 유라는 서연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생기 넘치고 애교 많고 온몸으로 나를 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여자.
나는 유라의 젊음과 열정이 나의 공허한 삶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나는 퇴근 후 서재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완벽한 이혼 합의서와 두둑한 액수가 적힌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앉아. 나는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소리 없이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서연의 시선이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에 잠시 머물렀다.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도, 표정에 작은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람처럼. 시간이 흘렀다. 서재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내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울렸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왜 아무 말이 없지?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이유라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상상했던 반응은 이런 무덤덤함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것이 그녀의 첫마디였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거기에 서명해. 그리고 이건 그동안 수고한 대가야. 나는 수표를 함께 밀었다. 서연의 시선이 수표에 적힌 액수에 닿았지만 역시나 동요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아주 희미한 피로감을 읽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내 펜을 집어들어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윤서연. 간결하고 단정한 필체였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해왔지만 그날처럼 내 심장이 불쾌하게 내려앉은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패배한 것은 나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말해봐.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 물건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이 관계의 끝을 구하는 것은 나였으니까. 그렇게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듯. 그녀가 서재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불렀다. 윤서연.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궁금한 거 왜 없어? 이유를 묻지 않는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옥이었다. 내가 왜 당신을 버리는지, 내가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최소한의 질문이라도 던져주길 바랐다. 그래야만 내가 이 관계의 완벽한 가해자이자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씨라고 불렀다. 늘 대표님 혹은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던 여자였다. 그 낯선 호칭이 우리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을 단칼에 베어내고 우리를 완벽한 타인으로 만들었다. 문이 닫혔다. 서재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계획대로 깔끔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설렘으로 묵은 감정이 정리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윤서연이 떠나기로 한 일주일은 생각보다 길었다.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내 동선과 철저히 겹치지 않았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면 그녀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밤늦게 귀가하면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그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싫지 않았다. 곧 완벽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펜트하우스는 나의 왕국이자 나의 성체였다. 한강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철저히 나의 취향으로만 지어진 공간.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로 이루어진 이곳에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온기 있는 물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직선이었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만 했다. 마치 내 삶의 방식처럼. 결혼 후 서연은 이 차가운 공간에 자신의 색깔을 입히려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방 안에만 두었고,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에는 결코 개인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덕분에 이 집은 결혼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분수를 아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기계처럼 정확하게 시작되었다. 오전 6시.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에 맞춰 암막 커튼이 소리 없이 열리면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습관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각방을 썼다. 부부관계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계약서에 없었고, 나는 내 사적인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드레스룸에는 그날 입을 슈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서연의 유일한 역할 중 하나였다. 그녀는 나의 일정과 그날의 날씨까지 고려해 넥타이와 커프스 버튼까지 완벽한 조합으로 골라놓곤 했다. 나는 그녀의 이런 세심함이 비서의 능력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겼다.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업무 수행, 식당으로 내려가면 1인용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간 내린 커피와 간단한 샐러드, 그리고 토스트. 내가 거의 손도 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을 차렸다. 나는 그것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그녀가 이 집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나는 강지훈 그 자체였다. 수십 개의 회의를 주재하고 수백 개의 서류에 사인을 하며 수천억의 돈이 오가는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긴장했고, 내 눈빛 하나에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권력의 정점에서 오는 희열을 즐겼다. 그곳에서는 공허함을 느낄 틈이 없었다. 모든 것이 분명했고, 모든 것이 나의 통제하에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순간, 나는 다시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 현관문을 열면 나를 방해는 것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뿐이었다. 낮 동안 나를 둘러쌌던 그 모든 소음과 빛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공간을 채운 공허 한만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위스키를 따랐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화려했지만 그 어떤 불빛도 내 마음을 드지는 못했다. 이따금 비즈니스를 위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할 때면 서연은 내 옆에서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다. 우아한 미소와 품위 있는 태도,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신중함까지. 사람들은 모두 내게 복이 많다고, 저런 현모양처를 어디서 구했냐고 부러워했다. 나는 그들의 찬사를 즐기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었다. 저것은 연기일 뿐이라고. 그녀는 그저 내가 돈으로 고용한 3년 계약직 배우에 불과하다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휴일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녀는 낙에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가구와 같았다.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러나 없어도 크게 아쉬울 것 없는 이 모든 공허함과 지독한 외로움은 바로 이 감정 없는 계약 결혼 때문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사랑이 없는 관계, 서로의 삶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 형식적인 부부, 이 굴레만 벗어던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었다. 그때마다 한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보고 싶다고 숨김없이 투정을 부렸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딱딱한 대표이사 강지훈이 아니라 사랑받는 한 남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유라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수 냄새,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채워줄 것이라 상상했다. 그녀라면 이 텅 빈 공간에 사람 사는 온기라는 것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위스키 잔을 비웠다. 그래,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제는 넘겨버려야 할 과거일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나는 곧 다가올 유라와의 완벽한 미래를 그리며 등 뒤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서연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했다. 그 그림자가 내 삶의 아주 작은 온기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윤서연과의 텅 빈 공간을 벗어나면 내게는 한유라라는 도피처가 있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나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온갖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아무렇게나 놓여있고, 화장품과 향수병이 화장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부드러운 러그와 쿠션이 공간에 인위적인 아늑함을 더했다. 나는 그 무질서함 속에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오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면 달콤한 향기와 함께 그녀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유라는 고양이 같은 여자였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고, 심기가 불편하면 날카롭게 할퀴려 들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예측 불가능한 면을 사랑했다. 그것은 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윤서연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력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유라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내 넥타이를 잡아 끌었다. 그 투정 섞인 목소리, 나를 온전히 원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표현.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마약과도 같았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지만 유라의 품에서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은 한 남자가 되었다. 일이 좀 많았어.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유치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기꺼이 그녀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었다. 당연히 너지. 그 말에 유라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내 입술에 짧게 키스했다. 우리는 소파에 뒤엉켜 앉아 와인을 마셨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촬영장의 뒷이야기, 새로 나온 명품 가방 이야기,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여배우의 험담 같은 것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조잘거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적어도 이곳에는 지독한 침묵 대신 사람의 목소리가 존재했으니까. 그녀는 종종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꺼내곤 했다. 친구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혼집이 한강이 보이는 주상복합이래. 오빠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나도 그런데 살아보고 싶다. 매일 아침 오빠랑 같이 한강 보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말했다. 그 말 속에 담긴 욕망을 모를 리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순수한 동경으로 포장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큰 눈망울이 조명 아래서 애처롭게 빛났다. 언제까지 사실은 너무 힘들어.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나만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거. 너무 비참해.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셔츠 단추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가슴이 저려왔다. 내가 이 아름다운 여자를 어둠 속에 숨겨두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곧 너를 내 옆자리에 당당하게 세워줄게.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듭 약속했다. 그녀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뜨거웠다. 그녀는 언제나 열정적으로 나를 원했고 나는 그녀의 젊고 탄력 있는 몸을 탐닉하며 내 존재를 확인했다. 윤서연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쾌락이었다. 서연의 몸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차가운 대리석 같았다. 의무적인 합방조차 없었던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그녀를 여자로 느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내 모든 감각을 깨웠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나를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 대가로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었다. 비싼 가방, 화려한 옷, 고급 자동차. 나는 그것을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잡지 한 권을 내게 내밀었다. 나와 서연이 함께 참석했던 자선 파티 기사가 실린 페이지였다. 사진 속에서 나와 서연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카메라를 향해 무미건조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완벽한 쇼윈도 부부의 모습이었다. 이 여자 행복해 보이지 않아. 유라가 사진 속의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오빠 옆자리잖아. 저 자리가 내 자리여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질투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잡지를 덮어버리고는 내 목을 끌어안았다. 오빠, 약속해줘. 최대한 빨리 저 여자 정리하겠다고.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정말이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눈물을 보자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를 울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야 했다. 그것이 설령 지난 3년간 내 곁을 지켰던 아내라 할지라도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게 다짐했다. 윤서연과의 지긋지긋한 계약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한유라, 이 여자야말로 내 텅 빈 왕국을 채워줄 유일한 여왕이다. 이 여자의 웃음과 눈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었다. 나는 내 욕망을 사랑이라 착각했고 그 착각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다. 그 마지막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녀가 변심하여 나를 붙잡고 애원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 같다. 혹은 짐을 싸는 그녀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이 관계의 종결자로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그녀의 마지막을 직접 보고 싶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숨막히는 정적뿐이었다. 나왔어. 습관처럼 내뱉은 말은 텅 빈 공간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가사 도우미는 마침 휴가를 간 날이었다. 나는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의 밀도가 달랐다. 무겁고 서늘하고 낯설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처럼. 나는 곧장 2층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정리한다는 그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방은 완벽하게 비워져 있었다. 침대는 호텔 객실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그녀가 쓰던 화장품, 책, 작은 소품들,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모델하우스 같았다. 나는 홀린 듯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드레스룸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던 내가 사주었던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조금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주인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대하듯 그것들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몸만 쏙 빠져나간 것이다. 그녀가 가져간 것은 오직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 2개 들어갈 법한 최소한의 개인 소지품이 전부인 듯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베푼 부와 호의에 대한 철저한 거절. 너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값비싼 물건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돈으로 그녀의 3년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내게 영혼을 판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어떻게 떠났는지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눈물도, 원망도, 미련도 없이 마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장인이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떠나듯 너무나도 깔끔하고 사무적인 퇴장이었다. 그녀는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그때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단정한 필체로 단 몇 글자만 쓰여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흔한 안부 인사도, 앞으로의 행복을 비는 가식적인 말도 없었다. 오직 건조한 감사의 인사뿐. 그 짧은 문장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차라리 그녀가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장문의 편지라도 남겨주길 바랐다. 그랬다면 나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며 이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건조한 감사는 나를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삶에 나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남길 가치조차 없는 그저 고마웠던 과거의 거래 상대방일 뿐이었다. 나는 메모지를 쥔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그녀가 쓰던 샴푸 향기가 났다. 그 향기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미련처럼 공간을 맴돌다니네 공기 중으로 옅게 흩어졌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닫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나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야 할 마음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예고 없이 잘려나간 듯한 시리고 아픈 감각이었다. 나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했다. 곧 유라가 이 집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그녀의 향기가 서연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줄 것이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유라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집을 가득 채운 거대한 침묵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오빠 웬일이야, 이 시간에. 유라야, 이제 와도 돼. 다 끝났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한유라가 펜트하우스에 입성하던 날. 집은 일주일 내내 이어지던 정적을 깨고 모처럼 활기로 넘쳤다. 그녀는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집안을 꾸밀 온갖 소품까지 한가득 싣고 왔다. 나의 미니멀리즘 철학과는 정반대인 화려한 쿠션과 러그가 거실에 깔렸고 냉장고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샴페인과 디저트가 채워졌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달콤한 향수 냄새와 높은 웃음소리가 배어들었다. 어때? 오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아? 유라는 내게 팔짱을 끼며 자랑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공간이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이렇게 다채롭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윤서연이 남기고 간 공허함의 흔적은 한유라의 화려한 색채 아래 곧 완벽하게 덧칠해질 것이라 믿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와인을 마시며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다. 그녀는 내 곁에서 잠이 들었고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텅 빈 옆자리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 변화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을 발견했다. 윤서연이 유일하게 거실에 내놓고 키우던 식물이었다. 한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탓인지 연약한 꽃잎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유라가 그것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 저 촌스러운 건 뭐야? 우리 집 분위기랑 안 어울리게 버려야겠다. 그녀가 화분을 들어 쓰레기통 쪽으로 향하려던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나도. 내 단호한 목소리에 유라가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왜 오빠?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냥 놔둬. 나는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말을 얼버무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유라 몰래 그 난초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서연이 정성껏 돌보던 작은 생명이 그녀의 부재와 함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서연의 희미한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재의 책장, 가장 구석진 곳에 꽂혀 있던 낡은 시집.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에는 기다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다. 그 시의 한 구절에 옅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내가 여기 있음을 아는가?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뒤통수를 세게 내리친 듯한 충격을 받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라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아침 식사는 배달 음식이나 시리얼로 대체되었다. 나는 문득 서연이 차려주던 아침 식사를 떠올렸다. 갓 구운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신선한 과일 주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내가 거의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식사를 할까봐 매일 아침 묵묵히 식탁을 차리던 그녀의 모습,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늦은 밤들, 현관 앞을 밝히던 작은 등불. 나는 그것이 당연히 자동 센서 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잠결에 거실로 나갔다가 소파에 담요를 덮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서연을 본 적이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안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던 그녀의 뒷모습. 그 등불은 센서가 아니라 그녀의 기다림이었다. 가벼운 감기에 걸렸던 날도 있었다. 유라는 짜증을 내며 병원에나 가보라고 쏘아붙였다. 그 순간 작년의 독감으로 심하게 알아누웠을 때가 생각났다. 서연은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었고 내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 역시 내게 감기가 옮아 끙끙 앓았다. 나는 그때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아내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을 뿐이다. 유라의 사랑은 소란스럽고 직설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했다. 서연의 배려는 조용하고 한 발짝 물러서 있었으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유라의 시끄러운 존재감 속에서 역설적으로 서연의 고유한 부재를 더욱더 크게 느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의 흔적들이 화석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원하던 뜨거운 사랑을 손에 넣었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걸까? 유라가 내 옆에서 제잘거릴수록 내 머릿속은 서연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내가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라는 역할을 하던 한 여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삶을 지탱하던 아주 작은 뿌리. 내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했던 유일한 온기였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유라라는 화려한 포장지는 서서히 뜯겨져 나갔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열정적인 사랑은 사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강지훈의 연인이라는 타이틀이 가져다 줄 부와 명예를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나의 건강이나 기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가 밤샘 회의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날에도 그녀는 새로 산 드레스를 보여주며 당장 파티에 가자고 조르기 일쑤였다. 내가 피곤하다고 거절하면 그녀는 금세 얼굴을 굳히고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내 인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다 오빠 체면 세워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다.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다. 그녀에게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스폰서이자 액세서리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성건설의 창립기념일 행사 전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 나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고 몇 달간 공들여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저녁도 거른 채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조용한 휴식뿐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샴페인 병을 들고 춤을 추는 유라가 나를 맞았다. 그녀의 친구 몇 명도 함께였다. 거실은 온갖 술병과 음식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오빠, 잘 왔다. 마침 우리끼리 축하 파티 하고 있었어. 유라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내게 매달렸다. 무슨 축하? 나 드디어 C 감독님 영화에 캐스팅됐잖아. 그것도 여주인공 친구 역할로 대사도 꽤 많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애써 부여잡고 말했다. 잘 됐네. 축하해. 그런데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좀 쉴게. 친구들은 서로서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음악 소리도 누군가 황급히 끈 듯 뚝 끊겼다.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뭐라고 지금 내 기분을 망치겠다는 거야. 유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머리 아픈 게 뭐 대수라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배역을 따냈는지 안 보여. 오빠는 어떻게 축하 한마디를 진심으로 못해줘. 늘 자기 생각뿐이지. 그녀의 비난이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에게 위로나 걱정은커녕 자신의 기분을 망쳤다고 비난하는 이기심. 너야말로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기분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 목소리도 날카롭게 높아졌다. 우리의 싸움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녀의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거실에는 우리 두 사람만 남았다. 됐어. 오빠 같은 냉혈한한테 뭘 바라겠어. 애초에 당신 아내라는 여자도 그래서 떠난 거 아니야.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이코패스니까 당신 아내였던 여자. 그 말이 내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너 따위가 서연이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 입에서 윤서연의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나도 유라도 동시에 얼어붙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유라 앞에서 서연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게 금기어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가장 격분한 순간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 튀어나온 이름이 바로 그녀였다. 유라는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지금 그 여자 편드는 거야.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유라의 시끄러운 애정 공세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던 서연의 침묵이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힘들게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방이던 것이 요란한 파티가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용한 공간이었더라면 내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는 손길이 있었더라면 그제야 나는 서연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깊은 배려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적인 요구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다.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천국일 것이라 믿었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내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아주 절실하게 윤서연의 그 지독했던 침묵이 그리워졌다. 한유라와의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날 밤의 싸움 이후 우리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이 생겼다. 그녀는 내 눈치를 살폈고 나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가식을 일궈냈다. 한때 열정의 용광로 같았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차가운 얼음 창고가 되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종종 집 밖을 맴돌았다. 이 낯설어진 나의 성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날도 나는 의무감에 대학 동문 모임에 참석했다. 시끄러운 음악과 공허한 웃음소리가 오가는 내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자리였다. 적당히 얼굴만 비추고 떠날 생각으로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한 선배가 다가와 아는 척을 했다. 강지훈 대표 아니야. 오랜만이네.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괜찮아. 나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사생활은 이미 사교계에 좋은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 네, 선배, 잘 지냅니다. 하긴, 자네 옆에 있는 아가씨가 한유라 맞지? 요즘 잘 나가는. 능력도 좋아. 선배는 곁에 있던 아내를 툭 치며 말했다. 여보, 이 친구가 서연 씨 전 남편이야. 그의 아내는 나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결혼 전 서연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어머, 정말요? 세상에, 서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다음 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꿈이 플로리스트였다면서요. 이번에 설해마을 근처에 작고 예쁜 꽃집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저희도 지난주에 기념일이라 꽃 사러 갔다가 한참 기다렸잖아요. 꽃집, 설해마을, 윤서연, 아무 상관없을 것 같던 단어들이 한데 뭉쳐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녀에게 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3년 동안 그녀는 내게 자신의 꿈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리라. 선배의 아내는 신이 난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힘든 결혼 생활 정리해서 그런지 얼굴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이 어찌나 밝고 예쁘던지. 힘든 결혼 생활.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내 옆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남편이었던 것이다.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그래요, 잘 됐다니 다행이네요. 내 건조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요즘 그 꽃집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는 멋진 남자도 있대요. 무슨 대학교 식물학과 교수님이라던데. 인상도 좋고 엄청 다정한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서연 씨 일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또 그렇게 잘 어울린다나 봐요.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오직 대학 교수, 다정한 사람, 잘 어울린다는 단어들만 악마의 속삭임처럼 뇌리에 박혔다. 윤서연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내가 버린 그 여자에게 그림자처럼 조용하기만 하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행복해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의 피를 역류시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내 소유물에 다른 누군가가 손을 댔을 때 느끼는 모욕감. 내 결정이 틀렸음을 증명당한 패배자의 수치심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나를 그리워하며 불행 속에 허우적거리길 바랐다. 그것이 내가 이 관계에서 승리했다는 증거가 될 터였다. 그런데 그녀는 나의 예상을 완벽하게 배신했다. 그녀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고 심지어 더 행복해졌다. 그녀의 행복이 내 대한 완벽한 복수처럼 느껴졌다. 돈도, 권력도 없는 고작 대학 교수 따위에게 내 자리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선배 부부의 인사를 뒤로 하고 나는 도망치듯 모임 장소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혔지만 머릿속은 들끓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차에 올라탄 나는 정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어떤 놈일까?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손길로 그녀의 곁에 서 있는 걸까?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에 설해마을. 네 글자를 입력하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그 바람은 내 견고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져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붓는 듯했다. 나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닦아내는 차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를 보았다. 하얀색 간판 위에 쓰인 플레르 윤, 플루르 윤이라는 이름.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내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박혀 있었다. 나는 차마 채서 내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내 불길한 상상이 끔찍한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게 안은 따뜻한 조명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했다. 그 중심에 윤서연이 있었다. 회색빛 펜트하우스 안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그녀는 없었다. 흙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상기된 뺨으로 웃고 있는 생기 넘치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 그는 서연이 꽃꽂이를 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무언가 말을 건네자 남자는 다정하게 웃으며 그녀의 뺨에 묻은 작은 꽃잎 하나를 떼어주었다. 그 자연스럽고 친밀한 행동에 서연은 그만 소리를 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내가 6개월 전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와 똑같은 웃음이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환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지난 3년간 내가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이끌어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의 표현. 나는 깨달았다. 저 웃음은 내가 가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성이 마비되었다. 머릿속에 모든 회로가 끊어지고 오직 원초적인 분노와 소유욕만이 나를 지배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버린 여자라고 해도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내 몸을 적시는 것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의 등장을 알렸다. 따뜻하고 향긋하던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의 웃음이 멎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계심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옆에 있던 남자 역시 낯선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남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서연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흠뻑 젖은 내 구둣발이 가게의 깨끗한 바닥에 흙탕물 자국을 남겼다. 재밌어 보이는군.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없으니 그렇게 행복한가?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날 줄은 몰랐는데. 윤서연 씨, 나는 일부러 씨라는 호칭을 붙여 그녀를 조롱했다. 우리가 이제는 타인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는 발악이었다. 대답이 없네. 우리가 함께한 3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지. 그저 돈 때문에 버티는 시간에 불과했나.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상처받고 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야만 내가 아직 그녀에게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니 빠져. 하지만 서연은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순종 따위는 없었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내가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명백한 연민이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 그 눈빛은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내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남자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선배, 잠깐만 밖에 나가서 기다려 줄래요? 금방 정리할게요. 남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과 나를 번갈아 보았지만 이내 그녀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게 셔터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 가게 안에는 온전히 우리 두 사람만 남았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뱉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강지훈 씨, 그녀는 내 성과 이름을 똑똑히 불렀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관계를 규정했던 단어, 계약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휘두른 칼이었고 이제 그 칼날이 내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제 웃음도, 제 인생도 더 이상은 당신의 소유권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울렸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단 한순간도 아니었다고. 그러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 질투, 후회, 상실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켰다. 내가 버린 것은 단순히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나를 온전히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패배했다.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서연의 꽃집에서 돌아오는 길은 마치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내뱉은 차가운 문장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고문했다.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권리.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권리조차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세계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한유라는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몰골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 꼴이 왜 이래? 어디서 뒹굴다 온 사람처럼. 평소 같았으면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불쾌감을 느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서연에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거실에서 유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평소보다 한 톤 높은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럼 시 감독님 완전 나한테 푹 빠졌잖아. 이번 영화만 잘 되면 나도 이제 탑 클래스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강지훈, 그 사람은 그냥 보험 같은 거지. 시 감독님이 혹시라도 마음 변하면 돌아갈 곳은 있어야 하잖아. 걱정 마. 다루기 얼마나 쉬운데. 자기가 날 엄청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그냥 좀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불쌍한 척 몇 번 해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기세야. 남자들이란 다 똑같다니까. 특히 강지훈처럼 자존심만 센 속물들은 더 단순해. 그녀의 목소리는 경쾌했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사랑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기꺼이 그 거짓된 연극에 속아 넘어간 척 했을 뿐이다. 서연의 차가운 진실이 내 모든 환상을 깨부순 직후에 마주한 유라의 이 노골적인 거짓은 마치 희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잔인하고도 명료한 신호였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나갔다. 내가 나타나자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다 씻었어.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던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이제는 낯선 가면처럼 느껴졌다. 들었어. 내 나지막한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무슨 소리야? 뭘 들어? 나가? 나는 더 이상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지독한 피로감만이 온몸을 짓눌렀다. 내 집에서 나가. 상황 파악이 끝난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연약하고 사랑스럽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아기의 찬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 다 들었구나. 잘 됐네. 나도 이제 이 답답한 집구석에서 연기하는 거 지긋지긋했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차피 당신도 나 사랑한 거 아니잖아. 그냥 젊고 예쁜 여자가 옆에서 아양 떨어주니까 좋았던 거지. 당신 같은 속물이 진짜 사랑을 알기나 해. 당신 전처가 왜 떠났겠어. 사람이 아니라 얼음덩어리랑 사는 것 같으니까. 버티다 도망친 거 아니냐고. 그녀는 악에 받쳐 온갖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내가 사주었던 비싼 화병과 장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내게 어떤 상처도 주지 못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운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잠시 후 커다란 여행 가방 몇 개를 끌고 나온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는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사라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진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화려했던 무대 위에서 모든 배우가 퇴장하고 조명이 꺼진 뒤에 텅 빈 객석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유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사랑받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 공허한 자존심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렸던 침묵 속의 온기였다. 나의 성공이나 부가 아닌 지치고 상처받은 강지훈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묵묵히 받아들여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나의 유일한 안식처를 부수어 버렸다. 모든 연극의 막이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무대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는 감정뿐이었다. 집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한유라가 남긴 화려하고 조잡한 흔적들은 모두 치워졌고 깨진 유리 조각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질서 속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함이었다. 예전의 침묵이 그저 텅 빈 고요함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무게를 가진 괴물이었다. 그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짓눌렀고 내 모든 생각을 과거의 한순간으로 끌고 갔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꽃집 안에서 환하게 웃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옆에 서 있던 다정한 남자의 얼굴과 함께 그들의 모습은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내 뇌리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나는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회사에서의 내 모습도 변해갔다. 한때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던 일은 이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서류에 결제했지만 그 안에 영혼은 없었다. 직원들은 날카롭고 냉철했던 내가 무기력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시선조차 신경 쓸 기력이 없었다. 나의 왕국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해가 질 무렵이면 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차를 몰아 설해마을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꽃집이 보이는 길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감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나는 보았다. 손님들에게 꽃에 대해 설명하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퇴근길에 그녀를 마중 나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빼앗아버린 혹은 애초에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의 조각들이었다. 그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세상과 나의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 그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강 이편에서 내가 잃어버린 낙원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망령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이혼 합의서를 꺼내 들었다. 조명 아래 나란히 적힌 2개의 이름이 보였다. 거침없고 오만하게 쓰인 내 이름, 강지훈. 그리고 그 옆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정하게 쓰인 그녀의 이름, 윤서연. 나는 한때 이 종이 한 장이 내게 완벽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낡고 지루한 의무를 벗어던지고 뜨겁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증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종이는 내 어리석음과 오만함의 증거물처럼 보였다. 나는 이 서명으로 그녀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지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을 내 손으로 직접 꺼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 나라는 존재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눈물겹도록 화려했다. 나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서명이 아니었다. 내 영혼을 고독이라는 종신형에 처하는 나 자신이 직접 서명한 판결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형기를 내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살아내야만 할 것이다.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 안에서 영원히